2025년 한국은 다시 운명의 문턱에 선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예언을 통해 펼쳐지는 구군의 흐름이며 지도자 없는 시대가 새로운 구세주를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2024년 겨울 미국의 대표적 신비주의 연구 단체인 신지학회가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문서를 일부 언론인에게 흘리면서 이른바 예언자 문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문건 속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예언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남성의 이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드먼 라우시.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신지학회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제3의 해안을 가진 자로 불리며 동양 철학과 카발라, 위대한 전환기의 흐름을 연구해온 인물이다. 올해로 46세, 학문적 배경은 비교적 평범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신지학 내부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은 단 한 장의 메모 때문이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선택은 세계사의 흐름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그림자에서 비롯된다. 그가 남긴 예언은 총 5가지.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2025년 6월에 대한 것이다. 라우시는 이 시기를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구군의 전환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하나의 시험대라고 정의했다. 라우시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예언. 2025년 6월, 한국의 운명은 시험대에 오른다. 대한민국은 2025년 6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한 정치인의 부침이나 정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30년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이때의 선택은 매우 이르며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온다. 봄이 끝나갈 무렵, 아직 여름의 입구에 이르지 않았을 때 예고되지 않은 변화가 전광석화처럼 닥칠 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예정보다 앞선 선택의 시간이라 부를 것이다.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결정짓는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이 시기에 국민은 단순히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온 모든 정치적 혼란은 사실 이 6월의 전환을 위한 전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순간에 깨어있는 자들만이 진실한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지혜로운 한국 국민은 이번에도 가장 빛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격동하는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우시의 이 첫 번째 예언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누군가는 이를 조기 대선의 암시라고 읽었다. 또 누군가는 단순히 정치 변화가 아닌 영적인 주도권의 이동이라 해석했다. 그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도 선거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2025년 6월은 대한민국의 구군이 다시 쓰이는 순간이며 그 시점이 오면 이른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이른 선택이라는 표현은 곧 예정된 흐름이 당겨지는 상황, 즉 국민이 스스로 기존의 흐름을 거슬러 새로운 흐름을 택하게 될 운명의 시기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우시의 이런 방식은 독특하다. 그는 구체적 숫자나 날짜를 말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은 피한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 곳곳엔 힌트가 숨어 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여름의 문턱에서 예정보다 앞선 선택이 이른 시점의 전환.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무언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며 그 변화는 단지 정치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전체를 뒤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신지학회 추종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두고 이렇게 정리했다. 라우시의 예언은 그저 점괘가 아니다. 이는 흐름의 인식이며 보이지 않는 시간의 틈새를 읽어낸 사유의 결과다. 그가 말하는 2025년 6월은 마치 100년 전의 을사년처럼 한국에게 있어 다시 찾아온 역사적 시험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선택을 국민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2025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6월, 이 시점은 라우시에 의해 대한민국이 스스로 구세주의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이라 불린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시기의 선택이 구세주를 초대한 민심의 결단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구세주는 특정한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심점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라우시는 그 어떤 국가보다 한국이 중심이 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단 그 가능성은 오직 한 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것은 국민이 올바른 방향의 선택을 할 경우다. 이 말을 끝으로 라우시는 첫 번째 예언을 마쳤다. 2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물의 부상, 구세주는 어디에서 오는가?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선택의 문턱에 선다. 하지만 신지학회의 예언자 에드먼 라우시는 그 선택의 이면에 또 하나의 예고된 변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도자의 등장.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였다. 라우시는 자신의 두 번째 예언에서 이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이름이나 직업, 나이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비유를 사용하여 그 인물이 어떻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를 서술했다. 두 번째 예언. 예상치 못한 자, 그가 문을 열 것이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진정한 전환은 강이 갈라질 때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2025년 6월 물줄기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갈라진 물줄기 끝에서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자가 떠오른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또한 권력의 복도에서 걷던 인물도 아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준비된 자,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을 쌓아온 이다. 그는 대중이 아닌 시대에 선택된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게 되면 이전까지 사용되던 모든 언어는 무력해진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설득하며 공격하지 않고 질문하며 주장하지 않고 흐름을 바꾼다. 그를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그가 지도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바다를 일으킬 것이다. 파도를 부를 것이며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던 민심을 깨울 것이다. 그의 등장은 정치가 아닌 공감으로 시작된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는 연설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은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는 다수에게 고개 숙이지 않지만 모두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 나는 그를 밤의 별빛이라 부른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새로운 구세주다. 라우시의 이 예언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가 특정한 종교적 인물이나 전통 권력자가 아님을 뜻한다. 권력의 복도에서 걷던 자가 아니다는 말은 기존의 정치권이나 재계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듯하다. 즉 비정치권 출신 그리고 기존 시스템 바깥에서 준비된 인물임을 암시한다. 가장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이 구절이다. 그는 대중이 아닌 시대에 선택된다. 이는 어떤 인기나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정신적 공명을 통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존재임을 뜻한다. 라우시는 이 인물에 대해 구세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종교적 구세주가 아니라 시대적 공백을 메우는 자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묘사에서 그는 지도자의 전통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배제한다. 설득하지만 말이 많지 않다. 지도자 같지 않지만 모두가 따라간다.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를 바꾼다. 라우시는 이 인물이 어떤 학력, 이력, 외모를 갖췄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존재감과 기운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이 인물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라우시는 간접적인 힌트를 남겼다. 그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온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출발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기록되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그가 지나온 자리는 이제야 발자국이 남기 시작한다. 이 말은 곧 그가 특정 조직이나 계층, 지역, 학벌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혹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기준에서 철저히 벗어난 인물. 그가 바로 라우시가 예언한 한국의 미래 지도자 그리고 2025년 이후를 이끌 구세주적 존재인 것이다. 라우시는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히 국내 정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장 이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된다. 그는 직접적으로 외교를 이끄는 자가 아닐지라도 그의 정신은 여러 나라의 이정표가 된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는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는 아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그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가장 어두운 밤, 별빛은 이제 떠오를 준비를 마쳤다. 라우시의 두 번째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지도자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 6월 대한민국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선택지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서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우시는 그 인물을 침묵으로 시대를 바꾸는 자, 지도자가 아닌 존재로 지도자가 되는 자라 불렀다. 그는 모든 이들의 예상 바깥에서 등장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3부 세계 금융의 붕괴 그리고 한국에게만 열린 문 2025년
대한민국은 선택의 시간에 들어서며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지학회 예언자 에드먼 라우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세계 전체의 위기와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단호히 이렇게 정의했다. 세 번째 예언. 곧 세계 금융의 탑은 무너진다. 하지만 한국은 그 잿더미 속에서 길을 낸다. 너무 높이 쌓은 탑은 그 무게로 인해 무너진다.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이미 정점을 넘었다. 이제 남은 건 붕괴의 시기와 그 충격의 파동이다. 나는 2025년 세계 금융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통하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나 이미 오래전부터 비이성적 신뢰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질 수 있다. 나는 그 사건이 환율이 아니라 금리가 아니라 신뢰 그 자체의 붕괴에서 비롯될 것이라 본다. 라우시는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세계 주요 통화와 금융기관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이 붕괴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신뢰 상실에 의한 붕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설명을 덧붙였다. 사람들이 가치를 믿고 거래를 할 때 그것이 종이 조각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화폐는 쓰레기가 된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은행은 문을 닫고 시장은 멈춘다. 거래는 멈추지 않지만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라우시는 이러한 붕괴의 중심축이 미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시간은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즉 대한민국이 중요한 선택을 한 직후 세계는 금융 시스템을 잃게 된다는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는 이 위기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붕괴는 모두를 무너뜨리지만 누군가는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는다. 당신이 물어본 대한민국은 살아남는다. 시스템이 복잡한 나라일수록 회복이 느리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위기를 일상처럼 겪어온 나라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이미 디지털 전환을 내면화한 민족이다. 새로운 거래 방식, 새로운 금융 질서, 새로운 무역 구조. 그 모든 것에서 한국은 선두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위치를 이렇게 정의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방의 끝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늘 중심을 향해 움직여왔다. 이번 금융 붕괴 이후 한국은 중심 국가가 된다. 경제의 중심이 아니라 신뢰의 중심으로 불릴 것이다. 세계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선택의 기회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라우시의 세 번째 예언은 단순히 불안과 붕괴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붕괴는 반드시 새로운 구조로 이어진다고. 그리고 그 새로운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제4부 분단의 끝, 통일은 조용히 찾아온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표. 라우시가 남긴 5가지 예언 가운데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것이 있다. 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이었다. 그는 통일을 외치지 않았다. 그는 통일을 촉구하거나 정치의 목표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한국은 두 개의 심장이었던 시간을 끝내고 하나의 숨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우시가 본 한반도의 미래는 무력도 외교도 아닌 공존의 피로에서 시작되는 내적 전환이었다. 네 번째 예언. 한국은 분단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에 의해 하나가 된다. 나는 강한 통일이 아닌 지친 통일을 보았다. 북도 남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하지만 그 무력함이 바로 통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정치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자들은 더 이상 분단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양도 서울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이고 우리 아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이다. 통일은 이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은 삶의 필요로 생존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온다. 라우시는 통일을 무너진 세계의 후속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전조가 한반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했다. 한반도 바깥에서 커다란 붕괴가 시작된다. 그것은 경제일 수도 정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 붕괴가 남과 북 모두를 벽처럼 막고 있던 장막을 걷어낸다는 점이다. 더 이상 북은 외면당하지 않고 남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세계는 말한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둘 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외침은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 단 하나 남은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그는 또한 통일의 방식에 대해 놀라운 표현을 남겼다. 이 통일은 국기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통일은 회담이나 협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어떤 플랫폼이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보았다. 그 플랫폼은 군이 아니라 인터넷이다. 그 플랫폼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연결되는 체계다. 남과 북은 하나의 화면에서 같은 상품을 사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 그때 이미 그들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라오시가 언급한 이 플랫폼은 누군가의 통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붕괴 이후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는 생활의 도구였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지우게 된다. 라오시는 이 통일이 빠르게 그러나 조용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기억의 희미함, 분단에 대한 감정의 소멸,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하나의 공간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선언 없이도 통일이다. 그는 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통일이 가능한 전제 단 하나. 지도자 한 명이 통일을 이끄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통일을 막지 않아야 한다. 통일은 민심이 만든다. 지도자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여야 한다. 라오시는 구세주적 지도자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며 통일의 시대는 그 인물이 중심에 있으나 지배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설계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흐름을 멈추지 않을 뿐이다. 제5부 인류의 격감 그리고 남겨진 자. 한국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이끈다. 라오시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무겁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말한다. 이제 우리는 숫자의 세기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말해야 한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전 세계에 닥쳐올 인구 격감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흐름에 관한 것이었다. 다섯 번째 예언. 2030년 이전 인류는 셋 중 둘을 잃는다. 그러나 한국은 중심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보았다. 도시가 텅 비고 비행기는 멈추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사라졌고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다. 세계 인구는 셋 중 하나만 남는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기후로, 어떤 이는 서로를 향한 증오로 사라진다. 하지만 그 사라짐은 천천히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어느 날 우리는 깨닫는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라오시는 이 인구 격감을 전염병이나 전쟁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았다. 그는 이 현상이 불현듯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감소의 시작에 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유수로 인식할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중심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라오시는 인류의 3분의 2가 사라지는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속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한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생존 후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다. 그 방향은 빠름이 아니라 깊음이다. 그 방향은 싸움이 아니라 공감이다. 한국은 속도가 아닌 방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라오시는 한국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은 작지만 비어있지 않다. 작지만 복잡하지 않다. 거대하지 않지만 튼튼하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2025년 이후 한국이 문명의 등불이 되는 장면을 본다고 말했다. 모두가 어두워졌을 때 어떤 불빛은 멀리서도 보인다. 나는 세계의 많은 이들이 한국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라오시가 말한 구세주는 바로 이 순간 완성된다. 그는 대한민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나라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길을 선택한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오시의 5가지 한국 국운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 모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을사년 이후 다시 맞이한 가장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며 그 선택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는가 보다 어떤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